교수님의 뇌혈관 상태는 어떤가요? 저는 한 2번 검사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건강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건강 백다방입니다. 일산 백병원 신경외과 구혜원입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뇌동맥류 예방법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뇌동맥류로 왔을 때 어떻게 치료받는지 궁금해요. 뇌동맥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품 부분이 터지지 않게 뭔가를 이제 막아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신경외과 시작할 때는 대부분 다 결찰 수술이라는 걸 했습니다. 결찰 수술은 두개골을 열어가지고 안때 혈관을 충분히 다 박리를 해낸 다음에 거기를 클립으로, 여기 제가 클립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이제 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벌리면 얘를 이렇게 목 경부 쪽에 뇌동맥 경부에 찝는 걸 결찰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찰 수술을 통해서 동맥류가 이제 그 안쪽으로 피가 안 들어가게 하는 이제 수술 방법인데요. 최근도 아니죠.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 됐는데 코일 색전수술이라고 해서 혈관 내 수술이 이제 많이 그 장비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코일 색전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머리를 열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제 대퇴부에 있는 혈관을 따라서 관을 올린 다음에 그 관을 안쪽으로 해서 미세 도관을 동맥류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안쪽에 백금으로 된 코일을 집어넣는 겁니다. 코일 색전수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뇌동맥류가 있는데 모르고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하실 경우 시술이나 치료를 제때 받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동맥류 환자가 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치료를 권하진 않습니다. 이게 파열의 위험성이라는 게 장기간에 이제 환자를 추적 관찰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화 돼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7mm 이상부터 파열의 위험성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저희가 국내 이제 학회에서는 이제 5mm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5mm 이상이 되면 치료 권고. 물론 이제 그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외래에 왔을 때 CT나 MR 가지고 동맥류가 발견이 되면 그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를 하는데, 크기가 이제 5mm 정도 되면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는 시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뇌혈관 조영술을 해서 크기나 모양을 확인을 하고요. 크기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 블랩이라고 해서 동맥류의 위에 조그맣게 풍선처럼 더 조그맣게 더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파열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만 저희가 이제 수술이라든지 색전술로 치료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작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3mm 이하의 작은 경우에는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열의 위험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추적 관찰해서 크게 변화만 없으면 위험하진 않기 때문에요. 그냥 경과 관찰하셔도 됩니다. 네.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뇌동맥류는 뭐 수술이나 코일 섹션술을 하면은 이제 완치의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완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암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으로 전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치라고 하는 건 파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색전술이나 아니면 결찰 수술을 하면 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발은 할 수 있습니다. 재발된다고 해서 파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발되면 추적 관찰하면서 코일이 이제 동맥류 안쪽으로 좀 다져진다든지, 뭐 클립이라든지 코일한 부위 옆으로 새로 세게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재발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동맥류는 치료하고 나면 완치라고 일단 보통 환자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뇌동맥류와 같은 그런 뇌혈관 질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기냐를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완미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뭐 고지혈증,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흡연이라든지 뭐 음주, 그다음에 뭐 약간 비만성 환자분들 이런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성 질환을 관리를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생활 습관들, 과도한 음주라든지 흡연 이런 관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 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검사를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동맥류는 있는지 없는지 빨리 보는 거,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서 그 확인해서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게 가장 예방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방송에 보면 이제 그 질환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예. 질문이 항상 있는데 예. 뇌동맥류도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따로 음식은 환자분들한테 뭘 드세요, 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 자체가 음식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보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드십시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예. 그 고기류를 너무 즐긴다든지 섬유질을 좀 먹어야 되는데 섬유질을 잘 섭취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는 그게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당류를 많이 드시면 또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면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2차적으로 뭐 혈관에 손상을 준다든지 해서 동맥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든지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동맥류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보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저는 따로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사실 잘 안 합니다. 혈관에 좋은 게 뭐 양파라고 해가지고 네. 양파 일부러 또 많이 먹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마늘, 뭐 양파 이런 거는 허혈성 뇌졸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맥경화성 질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노폐물이 쌓이고 이러면서 혈관이 막혀서 이제 뇌경색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뇌동맥류의 발생 기전 자체가 이런 동맥경화성 질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심한 두통이 오거나 그러면 신경외과를 먼저 가나요? 신경과를 먼저 가나요? 뭐 어떤 차이가 일반적으로 있어요? 대부분 병원들은 프로세스 상에서는 신경과 쪽을 많이 가게 됩니다. 신경과 쪽으로. 그래서 신경과라는 거는 외과 의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머리 안에 생기는 모든 증상과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 위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신경과고, 신경과 쪽에서 뭐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환이 생기면 저희 신경외과로 이제 전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병원마다 조금 이제 특색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두통은 그래도 이제 신경과에서 많이 보긴 하지만 저희도 같이 이제 인벌브에서 같이 보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 병원마다 좀, 입장에서는 잘 모르면 그냥 두통이나 이런 심한 이제 뭐 이런 게 의심이 되면 신경과나 신경외과 상관없이 둘 다 가도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같이 보는 영역이고 뭐 모든 병원에 뭐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대부분 응급수술이나 수술이 많기 때문에 약간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과 선생님들이 신경과 쪽에서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과에서 먼저 진단받고 저희과로 넘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의사기도 하지만 또 교수님도 이 뇌동맥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직업적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예방을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술하고 담배를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운동을 되게 그래서 하루에 꼭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걷는다든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뇌혈관 상태는 어떤가요? 저는 한 2번 검사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건강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 보실 때 환자들이 뇌동맥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요.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와서 가장 많은 질문은 코로나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자기 코로나 주사 맞아도 됩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제 환자 중에는 이제 치료를 받으신 분도 있고 치료를 아직 받지 않고 그냥 경과만 쭉 보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크기가 아직은 크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가 되게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시술이 필요하거나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 코로나 백신은 맞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어쨌든 이게 코로나 백신이라는 게 몸에 들어가면 몸이 되게 힘들거든요. 몸에 전신적인 염증 반응도 생기고 파열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맥류가 터지거나 치료 이후에 뭔가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치료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맞으실 걸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상적으로는 사실 어떤 혈압이 있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을 제한하지는 않고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뭐 열이 난다든지 몸에 어떤 증상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좀 맞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뭐 환자분들이 와서는 여행을 가도 되느냐, 뭐 시술 끝나고 2, 3개월 지났는데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도 됩니까?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한두 달 지나면 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이런 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또 젊으신 여성분들 중에도
굉장히 작은 동맥류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도 이제 임신 여부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출산 때 힘을 많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혈압 때문에 무서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굳이 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거는 뭐 임신도 괜찮으시고 뭐 비행기도 다 괜찮고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 이미 치료 받으셨지만 어떻게 잘 관리하시면 되는지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동맥류를 한번 치료 받으신 분은 많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환이고 받는 그 순간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치료 받고 나서 지금 되게 좋으신 거는 좀 좋으신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한 5년, 10년 있다가 갑자기 이제 터져서 다시 응급실로 오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요. 또 가끔 또 오랜만에 찍으면 옆에서 또 재발해가지고 다시 재시술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료받았다고 해서 끝날 건 아니고 환자분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만성적인 질환의 관리 그리고 식습관의 개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시술하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매년 저희가 혈관 검사할 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가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혈관 검사를 하셔가지고 재발을 했는지 그렇게 추적 관찰을 좀 하시는 게 환자분의 장기적인 혈관 관리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유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